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균입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 잘 보셨나요? 전국 2096개 고등학교와 282개 학원에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소수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중요한 시험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정확한 분석으로 최적의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가채점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6월 모평에 대한 진단과 분석 또 학습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월 모평 특집 6월 모평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을 주제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먼저 오늘 6월 모의평가 분석과 2015학년도 대입 합격 전략을 세밀한 조언으로 분석을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죠? 힘드셨을 겁니다. 그 힘든 만큼 사실 6월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오늘 그 의미와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의 거목이십니다.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속에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격려해가면서 이 더운 여름 날씨 잘 이겨내서 원하는 대학 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시계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시죠. 오종훈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종훈입니다. 보통 6월 모의평가는 이제 실험적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한번 더 치릅니다. 그래서 실제 수능까지 잘 그 수능 대비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V에서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1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고요.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1부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 진단과 또 2부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모의평가 학생들은 참 많은 부담감을 안고 시험을 봤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는 이 6월 모평이 소수능이다, 이 수능의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우선 그 3, 4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6월 모의고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의미에 대해서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네, 6월 모의고사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가늠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 방향은 학습 방향에 있어서의 가늠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준비 방향에 있어서 가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학습 방향이라는 것은 수능과 동일한 기관입니다.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시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 기준이나 출제 기조 방향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준비 방향입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수시의 방향을 그리고 수시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것인지는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 방향에 대한 가늠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또 이렇게 중요한 시험인 만큼 모의고사를 치른 뒤에 앞으로 틀린 부분을 어떻게 다시 확인하고 보완을 해 나갈지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그러면 6월 모의고사를 본 뒤에 학생들이 꼭 확인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점일지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아까 박문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6월 모평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6월 모평 어디까지나 시험이 아니고요. 이건 모의고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마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이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점수가 좋다 나쁘다 여기에 좀 연연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보충 학습을 더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오답 노트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깐 제가 여기서 오답 노트 정리하는 비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 우리 학생들이 6월 모평 끝나고 나면은 그냥 한 번 풀었으니까 다시 안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틀린 문제를 한 번 더 풀기를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력 향상이라는 것은 모르는 걸 알 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렸지만 그 외에 실수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아니면 이번 주 내에 틀린 걸 한 번 더 푸시고요. 그래서 또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틀린 거 이게 진짜 내가 모르는 거고요. 이 모르는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또 혹시 이런 거 오답 해설 있지 않습니까? 정답 해설을 오래 붙이지 마시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받아 적기 이게 바로 저는 오답 노트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오답 노트 정리하실 때 기왕이면 오답 노트를 좀 오픈형으로 된 거, 그냥 고리형 노트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주제별로 묶어놓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답 노트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험을 본 것보다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오답을 분석하고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6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이제 대입 전략을 잘 짜는 게 또 중요할 텐데요. 그 전에 또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점이 바로 2015학년도 대입에서의 그 수능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4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2015학년도 수능의 특징이나 또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2015학년 수능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쉬운 수능은 계속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 방침은 계속 유효한 것 같고요. 또 EBS 교재와 70% 연계 정책도 계속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쉬운 수능 이번에 그래서 6월 모평도 이런 수학이라든가 영어는 굉장히 쉽게 나왔죠. 그리고 EBS 교재에 70% 연계 정책 나왔고요. 다만 달라진 게 작년과 비교해서 영어, 작년에 수준별로 나왔던 영어 A, B가 금년에는 통합형으로 나왔다는 네네. 점, 이게 좀 큰 변수고요. 또 영어는 특히 이제 빈칸 추론이 작년도 7문항에서 올해 4문항으로 줄었다는 거, 그래서 좀 영어가 특히 쉽게 출제된다는 게 올해 수능의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탕구를 좀 저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2013학년도까지는 탕구가 3과목 응시를 가능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2과목으로 줄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응시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정작 3과목 응시를 기회를 주었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건 2과목을 주로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응시를 했는데, 즉 받쳐주는 과목을 상실했다. 이런 점에서 탕구 과목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올해 수능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올해 수능의 변별력을 제가 듣는다면은 오히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와 사탐,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탐에서 변별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두 개의 영역을 각각 우리 계열별 학생들이 좀 더 신중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쉬운 수능 기조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의 유의사항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보면요. 이번 입시에서 그 수시는 좀 줄어들고 정시 모집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이 수시와 정시의 비중, 또 수시와 정시에서의 수능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지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수시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소폭 줄었죠. 줄긴 해도 역시 이제 여전히 이제 수시의 비중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수시에서 수능 영향력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수시 전형에서 또 통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능 최저학력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역시 수능 영향력은 일정 정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나 정시 경우에서는 수능 점수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수능 네. 점수로 아예 대학의 합격이 당락이 정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능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일단 올해 수능에서는 특히나 수시에서는 앞에서도 이제 그 선생님께서 언급하셨지만은
영어가 이제 쉬워지니까 이제 나는 이제 변별력을 갖는 과목이 어떠냐 했을 때 탐구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역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고 했을 때도 역시 탐구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탐구까지 잘 공부해서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까지 일단 크게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정시에서는 네 경력이 또 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은 좀 더 잘해야 되겠지만 또 보완해야 할 또 영역이 있으면 반드시 보완해서 전체적인 네 경력 점수가 고르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정시에서의 고득점 또는 합격을 가는데 중요한 아마 길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가 좀 쉬워지는 대신에 탐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라는 점 학생들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치른 6월 모의평가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오늘 시험의 그 출제 경향과 특징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6월 모의평가 좀 쉬웠다는 반응도 많은 것 같은데 박문수 선생님 아이들 반응 어떤가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쉬운 수능을 치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제 계열별로 좀 과정별 학생들의 좀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자연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A도 쉬웠고요. 그 다음에 수학 B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다소 좀 어려운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정 학생들은 사실은 크게 모습이 없었는데 네. 인문과정 학생들 경우 1교시에 국어 B를 봤는데요. 국어 B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 거기서 잠깐 덜컥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2교시, 3교시를 가면서 이제 수학과 영어들이 쉬웠기 때문에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주관을 한 것이니만큼 수능 출제 경향을 좀 예측해 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모의고사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특징을 좀 총평을 해주실까요? 네, 뭐 두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출제 방향이 좀 지켜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과목별로 좀 살펴본다면 국어 같은 경우는 A형,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이제 자연과정 학생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인문과정 학생들이 많이 보는 시험인데 A형은 학생들이 쉽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B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쉽다라는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10개에서 8개로 2개가 줄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항과 문제와 그리고 선택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6쪽을 다 꽉 채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결코 쉽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시험이었고요. 수학 A형과 B형 같은 경우는 A형은 쉬웠다, B형은 다소 쉬웠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A형, B형이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에 비교한다면 당연히 A형보다 어려워진 거고요. 하지만 B형보다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BS가 연계된 70%가 여전히 연계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쉬운 수능의 기조가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쉬웠는데 국어 B형은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쉬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방송을 보는 학생들 가운데서는 나는 너무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좀 못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앞에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실제 시험은 아니고 모의 평가기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앞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학습 전략을 잘 짜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시험을 본 학생들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될 부분, 모의 평가를 통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영구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게 자기의 학습 방향을 재정립해봐라. 이걸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습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말은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겠는데요. 하나는 자기의 부족한 그 영역, 자기가 부족한 어떤 부분들 이걸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서 체크를 해서 그걸 더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4개 영역을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5개월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는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1 형태의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자기는 내신 성적은 아주 우수한데 수능 체제가 걱정이다. 그럼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정시 모집보다는 수시 모집에서 합격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능 최저만 충족하는 그런 공부 이걸 해나갈 수도 있죠. 네. 또 탐구 과목의 경우에도 아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다 생각이 들면 탐구 과목도 두 과목을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한 과목으로
해보지 않을 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 해당되겠는데요.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번 6월 모평을 통해서 자기가 현재 수학 B형을 A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 A형 시험 문제를 동일하게 100분 동안 풀어보고요. 과연 내 등급이 B형과 A형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만약에 2개 등급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수학 A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의평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 재수생과 N수생들까지 다 본 거라서 수험생들의 객관적인 위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평가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럼 응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까요? 예. 우선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은요,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네. 올해 모평 지원자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약 17,700명 정도 줄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줄은 폭이 졸업생보다 재학생이 거의 많이 줄었죠. 네, 네. 재학생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17,205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이런 6월 모평이 지원을 했다고 해서 네. 여기 제시한 자료는 현재 오늘 평가원에서 발표한 지원자이지 실제 응시자 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응시자 수는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7월 3일경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경우에 보니까 지원자와 응시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모평 6월 모평에 지원자 수는 64만 5,960명이었는데 응시자 수는 약 42,960명 줄어서 60만 3,000명이 지원을 했고요. 응시를 했고요. 네. 그중에 재학생들이 약 53만 5천 명, 그리고 졸업생들이 6만 7,52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요. 이 자료를 실제 수능과 제가 대비를 해보니까 네. 실제 수능에서는 재학생들, 그러니까 재학생들 6월 모평에 53만 5,475명이 응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약 47만 7,297명, 그러니까 거의 한 6만 명가량 이렇게 또 수능에서는 결시를 했습니다. 재학생들이. 네. 그리고 의외로 졸업생들이 6월 모평에는 6만 7,525명 응시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작년도 경우에 약 12만 9,516명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더 증가를 했다. 50% 이상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졸업생들이 현재보다 더 늘어난다는 걸 우리 수험생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요. 좀 더 자기 경쟁자인 졸업생과 이겨서 좋은 점수를 얻겠다는 그런 각오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도 있다는 점을 잘 예. 염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정확하게 내 위치를 분석하는 중요한 지표죠. 각 영역별 등급 컷.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종훈 선생님께서 오늘 결과를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6월 모의평가 등급 커트라인. 등급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수험생이나 또 잘하신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의미가 파악이 되는데요. 또 잘 안 보다가 1등급이 또 어느 정도 전해서 정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1등급이라는 부분은 100명 중 이제 4등에 대한 성적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상위 4%의 성적대로 보시면 되고요. 네. 이번 이제 모의평가에서 국어 A형은 기관별로 96에서 97점 정도 1등급 커트라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어 B형 경우는 이보다 점수가 좀 낮아서 1등급 커트라인이 94에서 95점 정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국어 A형은 좀 쉬웠고 국어 B형이 약간 어려운 정도로 아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A형 2등급은 이제 92점대, 그다음 국어 A형 3등급은 85점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국어 B형 경우 2등급이 88점, 3등급이 80점대 형성이 되어서 일단은 이제 국어 영역을 유형별로 봤을 때 A형보다는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B형이 좀 더 어렵게 나온 시험이었다라고 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수학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은 A형, B형 보는데요. 이 수학 A형은 보통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보고요. 일부 자연계 학생도 보고 있습니다. 수학 B형은 대체로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등급 커트라인은 이제 수학 A형이 92점,
또는 93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 B형은 1등급 커트라인이 92점에서 96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보통 수학의 경우에 한 문항당 문항 점수가 3점 또는 4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학 경우에서는 2개 문항 정도 틀린 학생까지가 1등급이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수학 B형은 이제 기관에 따라서 한 문항 또는 두 문항 틀린 학생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학 A형은 2등급이 87점, 3등급 76점, 4등급 46점 이렇게 예상되죠. 수학 B형은 이제 2등급이 88점대, 3등급 80점대, 4등급 67점대 이렇게 예상되는데요. 아마 수학 A형과 수학 B형을 비교했을 때 아마 수학 A형이 등급 4등급, 5등급 때 점수 내려가면 상당히 점수 폭이 수학 B형보다 아마 점수가 낮다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이건 이제 수험생들이 뭐 겪으면 다 아시다시피 수학 A형 문과 수험생들 경우에서는 수학을 좀 이제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체로 4등급, 5등급까지 가면 뭐 반타작 수준에서 점수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수학 B형은 그래도 이과 수험생이죠. 자연계 수험생들이 수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4등급, 5등급 대에서 수학 A형보다 좀 높은 점수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도. 다음에 영어가 이제 오늘 이제 올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 난이도가 어떨지, 그리고 빈칸 추론이 작년도 7문항에서 2문항 줄었을 때 또 어떻게 변화될지를 저희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1등급 커트라인이 98점 또는 100점까지 예상이 되니까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대폭 쉬웠던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2교시 수학 끝나고 점심 먹고 3교시 영어를 치르고 나서 수험생들 대부분이 아마 해맑은 미소를 짓고 아마 영어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1등급 점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2등급도 95점대, 3등급도 87점대 형성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영어에서 등급 커트라인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그만큼 이제 쉽게 나온 시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영어 시험을 준비할 때 이렇게 쉬운 수능으로 나오는 경우에서는 정말로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영어 등급 컷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네요. 이 정도면은 만점 맞은 학생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만점 맞은 비율이 기간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4%를 넘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겠고요. 네. 4% 정도 안 넘는다 할지라도 3.5% 이상을 충분히 넘어가니까 아마 이번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선 거의 만점을 받아야 1등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EBS의 연계율이 어느 정도 됐을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번 모의고사 EBS 연계율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안영근 선생님께서 짚어주실까요? 예. EBS 연계 정책은 70%죠. 네. 그래서 그 공언한 것처럼 이번에 보니까 각 항목별로, 각 영역별로 EBS 교재 70%가 연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요, 국어 경우에 A형 같은 경우는 71.1%, 그리고 국어 B형의 경우는 71.1, 그리고 수학 A가 70, 그리고 B가 70%, 그리고 영어는 71.1, 사회탐구가 70%, 그리고 과탐이 정확하게 70%, 그리고 제2국어 한문이 70% 각각 연계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 연계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70% 이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EBS 교재 연계라고 하는 것은 EBS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베껴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EBS 교재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라든지 문제를 변형하고 응용하고 그런 의미로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좀 이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EBS 교재를 공부를 하되 반드시 시험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온다. 이걸 변형 응용하니까 나름대로 그에 맞추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정답만 달랑달랑 외우는 식의 공부를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연계가 되더라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먼저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역별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난이도 분석을 해보면 수능에서의 그 난이도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종훈 선생님께서 먼저 국어 영역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좀 짚어주실까요? 예, 국어 영역이 이제 A형과 B형으로 이제 유형별로 수능이 시행되는데요. 보통 이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어 영역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수학과 맞물려서
국어 비용과 수학 비용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네. 기본적으로 막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국어 영역에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이라고 정해놨다 할지라도 실제 학생들이 응시하는 경향을 보면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 A형,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B형을 사실상 계열별로 응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올해 6월 모의평가의 지원대 특징을 보면 작년보다 그러한 특징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작년 경우는 국어 A형이 국어 B형과 거의 5대5 정도의 비율로 선택했는데요. 이번 6월 모의평가만 봤을 때는 일단 국어 B형이 좀 더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건 이제 문과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에서도 이유가 있고 특히 문과 학생들 대부분이 또 국어 B형을 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의 특징을 보면요. 국어 A형은 이제 특히 비문학 지문이 전체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했던 국어 A형은 점수도 높아지고 쉽게 아마 봤던 것 같고요. 네. 국어 B형도 대체로 평이하긴 했지만 특히나 이제 특히 문과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종의 수학, 수리 논리에 관한 문항이 비문학 지문에 명제의 참이라든지 그 정합설이라는 그 지문이 나오면서 상당히 난해하게 아마 이제 봐서 특히나 나는 이제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는데 국어 시험조차도 지문에서 지문조차도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텐데 하여튼 그 문항이 그쪽 나온 지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다른 때보다도 국어 비용 난이도가 좀 그 분야 쪽만큼 높았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문학 파트로 가면은 그렇게 어려웠던 경우가 아니었고요. 특히나 이제 전체 지문 개수가 작년도에 9월에 10개에서 이번에 8개 정도로 한 개 지문이 일단 이제 읽기 정도를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쉬워졌다고 볼 수 있었는데 어떤 그런 비문학 지문의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국어 A형은 상당히 쉬웠고 국어 B형은 좀 어렵게 나온 것으로 아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번에는 수학 선생님이신 박문수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수학의 그 출제 경향과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네, 우선 출제 경향은 우선 첫 번째 신유형은 없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쉬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문항이 5개가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열 분리, 그러니까 A형과 B형에 대한 분리의 의지가 명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A형과 B형으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A형입니다. A형은 인문과정 학생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유형입니다. 문항수를 본다라면 수학 1에서 20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미통기라고 하는 미적분과 통계 기본이라는 곳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년과 그리고 앞에서 봤던 시험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나왔던 시험들이 계속해서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수열의 문제라든지 무한급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30번 문항에 있어서 거의 우리가 가시문항이라 좀 난이도가 있는 문항들인데 네. 그 문항이 이번에도 여전히 지수로그 쪽에서 순서상을 개수를 세는 이런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것이 계속 평이했고요. 그리고 세트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 기본이 유지가 됐습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14번 문항이었는데요. 우리가 미분의 활용 문제가 사실 이것이 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A형에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 10문제, 그 다음에 수투가 10문제, 그리고 우리가 적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5문제, 그리고 기하 벡터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세트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다만 골고루 나긴 했지만 이번에 조금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추론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론 문제로 빈칸을 채워서 하는 이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열 문제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나던가 아니면 귀납법 같은 경우가 났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미분계수가 났다는 점, 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오늘 수학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그 모의평가에서는 수학 A형과 B형의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A, B형을 선택할 때 염두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형은 인문과정 학생들이 보고요. B형은 자연과정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이제 거기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A형이 B형으로, B형이 A형으로 선택을 가는 것인데 A형이 B형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이제 B형에서는 A형으로 이제 이과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과 쪽에 수학을 한번 응시해 볼까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됐는데 단순히 그냥 감으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목표와 좀 연결 지어야 되겠습니다. 성적이 지원 목표 대학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부합을 할 것인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커버가 되는지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이 육모라는 것이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뒷부분을 잘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뒷부분이 나한테 더욱더 취약점이라면 당연히 성적 향상이 조금 더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을 또 더욱더 객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A형과 B형, 아까 우리 안영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A형과 B형을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B형을 풀어봤죠, 오늘. 그러면 A형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 풀어봤을 때 내가 A형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렇다면 현재 이 성적에서는 이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면 내가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를 판단할
해야 될 텐데 사실은 1, 2, 3, 4등급 학생들은 조금 판단을 좀 유보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모까지 전범위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되겠지만 5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으로 아까 안영 선생님이 짚어주셨는데 이번 시험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등급 이하라면 사실은 성적이 내가 올라가더라도 1, 2등급까지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수학 B형을 고집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를 좀 짚어볼 텐데요. 영어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좀 쉬웠습니다. 통합형 수능이 이번에 치러지게 됐는데 어땠을지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왜 이번에 영어 통합형으로 치러진 수능이 왜 쉬워졌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요. 이제 작년도 영어는 이제 A형과 B형으로 치러졌죠.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으로 치러졌는데, 그 어려운 B형에서 학생들이 가장 영어에서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가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어려워하는데, 이번 통합된 수능 영어에서는 이미 2월 달에 평가원에서 공지했듯이 빈칸 추론 문제를 4문제로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3문항 줄인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왜 좀 특별한가를 또 다르게 살펴보면요. 고3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3월 모의고사도 치렀고 4월 모의고사도 치렀습니다. 근데 3월과 4월 모의고사 치렀던 경우에서는 아직 그 당시에 빈칸 추론 축소되는 그 방침이 구체적으로 시험지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안 하고 그때는 7문항 정도로 축제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난이도는 역시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 즉 평가원이 직접 출제한 이런 6월 모의평에서는 직접적으로 4문항으로서 전년도보다 3문항 감소되어 나오다 보니까 그 체감 난이도상으로 아주 쉽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작년도에 이제 읽기가 이제 듣기가 17, 올해 듣기가 17, 그다음에 읽기가 이제 28이 됐죠. 그래서 45명이 됐는데 작년도보다는 읽기 문항이 늘어났습니다. 듣기가 5문항 줄고 읽기가 늘어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읽기가 늘어나면 사실상 변별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늘어난 5문항이 어떻게 늘어났냐고 실제 저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작년도 쉬운 A형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로 실용문이라고 하는 안내문에서 2문항이 추가됐습니다. 또 하나 이제 2문항이 추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주제 파악이라든지 요지 파악 정도 좀 학생들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워하는 쪽에서 문항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듣기 문항 줄고 독해 문항 늘었다고 해서 실제 문항이 좀 어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쉬운 A형에서 그런 이제 문항 유형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빈칸 추론에 축소된 거와 맞물려서 역시 이제 쉬웠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영어가 이제 교육부라든지 평가원의 방침대로 쉬운 수능의 기준을 유지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이제 하나 걱정한 거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수능 출제되다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점 다 맞는 비율이 4% 넘어갈 정도가 돼버리면 또 수능 변별력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또 평가원이라든지 교육당국에서는 걱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 고득점 또는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는 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한두 개 문항 정도는 좀 난해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탐구 과목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수능에서 탐구 과목에 있어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앞서서 짚어주셨는데 안영근 선생님께서 사탐과 과탐에서 과목을 선택해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또 어떤 건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와서 제가 그 탐구 과목을 이렇게 선택해라 하는 건 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미 선택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걸 제시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바꾸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죠. 다만 그래서 제가 원칙만 제시한다면 당연히 이 과탐이든 사탐이든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 지켜야 할 원칙은 지원해야 할 학과와 관계되는 과목을 택해라. 이게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이 경영학과를 택한다면 당연히 경제 과목을 택하는 거고요. 또 이과 학생이 이런 화학 관련 학과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화학 과목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2순위에서는 저는 제 경험에 비춰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 겸 수능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고3 교실에서 배우는 그 과목을 택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탐구 과목은 수능으로 나중에 수능 볼 때 그 점수상으로 표준 점수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100분위의 기준을 둔 변환 표준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변환 표준 점수에 중요한 게 100분인데요. 100분위에 유리한 과목은 아무래도 전국
압도적으로 응시 인원 수가 많은 과목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리가 지난 3월, 4월 모의고사 때 보니까요. 1위가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2위가 사회문화, 그리고 3위가 한국지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과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리가 생물원, 그리고 2위가 화학원, 그리고 나머지가 물리가 3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게 전국적 응시율이 많다는 것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현재 고3 학생들은 이미 자기가 택한 과목이 있을 테니까 그걸 이제 와서 바꾸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대신 하나 더 덧붙인다면 이 사탐 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네. 학생들이 자꾸 암기 위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는 공부를 해라. 이해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6월 모의고사 특집 2015학년도 수능 전망과 합격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9월 6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입학 그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는 이 수시 모집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수험생들 참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번 그 6월 모평을 어떻게 참고를 해서 대입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번 6월 모평을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 대입 지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시 모집이겠죠. 네. 자, 수시 모집. 흔히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시 모집 학교 내신 성적,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내신 성적이 1점이니까 이 대학 지원해야겠다. 아니면 2.8등급이니까 저 대학 지원해야겠다. 또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자꾸 교과 성적 등급을 제시하면서 2등급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의 전형 방법을 보면은 학생부 교과 성적만 순수하게 100% 반영한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성적에 수능 최저 합격 조건이 걸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 최저가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학생부 100% 하는 대학들 보면은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교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과 활동들이 또 중요하고요. 또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플러스 이런 대학별 고사라고 해서 논술이라든가 또 적성고사라든가 면접을 또 아울러서 보거든요. 또 거기에 과거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 플러스 추천서, 자기소개서 아니면 활동 목록, 서류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수시 지원할 때 교과 성적만 가지고 한다는 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생각이 되거든요. 수시 모집 지원 전략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시 모집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을 못할 테니까요. 그렇다면은 나는 현재 성적을 봤을 때 정시 모집에서 어느 정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걸 따져보고 정시 모집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을 수시 목표 대학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 그 기준점이 바로 이번 6월 모평 성적이라는 겁니다. 이번 6월 모평 성적은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졸업생이 좀 가세가 돼 있죠.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그런 성적 자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모평 성적에 있는 100분위 점수를 잘 취합을 해서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2과목이죠. 2과목은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0분이 400점 만점에서 내 위치가 300점이다 하면 그 300점이 바로 수시의 목표 대학이고 그 목표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대학이 요구하는 그런 전형 방법들 예를 들면 논술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적성고사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서 오늘 본 그 시험 점수를 바탕으로 정시에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가늠해 보는 거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방향으로 잘 잡는 게 좋을지 그 지원 준비에 대한 조언을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네. 안영근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성적이 수능 성적보다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시에서는 교과 위주 전형으로 방향을 좀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교과 활동까지 좀 좋다라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보다는 수능 성적이 더 좋다 그렇다면 정시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생각하시면서 논술 전형을 좀 공략하는 방법 따라서 이제 수능과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학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한 학생인 겁니다. 그런 학생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해당 범위에 하는 그 대학의 폭 안에서 내가 어느 쪽을 안정권을 잡을지에 대한 전략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시에서 좀 안정권을 잡고 수시에 좀 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수시에서 내가 학생부 교과에서 좀 안정권을 잡고 나서 나중에 이제 논술에 이런 것들을 내가 응시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이렇게 조금 폭을 좀 결정하시고 방향을 잡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형별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안영근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요하니까요. 이제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딱 한 번 남았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7월 초면 기말고사 임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일부터 바로 이제 월드컵 시작되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기말고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학에서 좋아하는 학생은 누구냐면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잠재 능력 우수자라 보고 아주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게 수능 최저학력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좀 우리 학생들이 파악을 하고 나서 내가 최소한 이 정도의 수능 최저는 충족을 해야겠다. 그런 각오로 수능 공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학생들은, 여름방학 무렵에 반드시 학생부를 발급받으세요. 그래서 그 학생부를 좀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혹시라도 스님들이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기록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네. 그걸 이제 스님들의 정중하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꼭 작성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 그럼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박문수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먼저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제공이 되고 있는 모의 논술을 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인문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형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네. 뭐 유형을 열심히 풀어봐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인문과정의 논술의 특징은 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시, 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력이 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표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을 좀 키우기 위해서 유형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연과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과 논술입니다. 그래서 네.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있는 개념들을.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 학생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느 책에서 나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적성고사 전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성고사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조언해 주실까요? 예, 적성고사 이제 모집하는 대학이라든지 모집 조건이 많이 줄어갖고 이미 적성고사 쪽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약간 좀 원망 어린 이런 이제 시선일 텐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적성고사를 폐지한 대학들은 당연히 적성고사가 실시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올해도 의미 있게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그 모집 조건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천대라든지 고대 세종 캠퍼스의 모집인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성고사 실시하는 대학만큼은 그 대학 모집 정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그 지원 대학의 어떤 기출문제라든지 출제 경향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는 정도에서는 아마 올해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침에서는 적성고사가 단순히 적성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이제 대학 자율성이 좀 있는 판에서 대학에서 자금도 출제한 경향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대비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치러진 모의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좀 마무리를 하면서 9월 모의고사도 이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우리 학생들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또 대입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또 노력을 하면 좋을지 안영근 선생님께서 짧게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들, 이제는 이제 수능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희망대학이 아니라, 달성 가능한 목표 대학을 잘 설정해서 그 대학이 원하는 전형 방법을 찾아서 그대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해주실까요?
예, 이제 학생들의 남은 것을 이제는 7월 기말고사죠. 7월 기말고사 남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지원을 쓰는 학생들 자기소개서 작성이 남아있고, 그 8월 달에 수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시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잘 마무리해서 준비해 간다고 하면 아마 합격의 지름길이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문수 선생님께서도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고 나면 내가 무엇이 취약한지, 강점인지를 좀 잘 판단하시고 학습의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목표로 설정하셔야 될 게 바로 원점수입니다. 원점수가 보통 우리가 물순위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90% 이상, 90점 이상을 맞게 되면 안정적인 점수를 2등급 이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6월 모의평가 특집, 6월 모평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을 주제로 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좀 학생들이 못 봤다고 실망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조언을 함께해 주신 박문수 선생님, 안영근 선생님, 오종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6월 모의 수능 분석을 해봤지만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저희 설명회에서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1부에서는 6월 모의 수능 분석 및 정시 가능성을 진단하고요. 2부에서 201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요, 저희 TBS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6월 모평 분석 및 수능 출제 경향 전망, 국어 영역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